저기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윤하은은 어머니에게 떠밀려 정확히 100번째 맞선 자리에 나갔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분간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 때문에 그녀는 최악의 첫인상도 30분만 견디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촌스럽고 수상하기까지 한 남자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순간 하은은 그가 단순히 못생긴 맞선 상대가 아니라 위험한 사기꾼일지도 모른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그녀가 도망친 그 남자가 대한민국 굴지의 한성그룹 3세 서도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틀 뒤 하은은 완벽한 얼굴을 한세 대표이사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100번째 맞선을 욕하기 시작했다. 윤하은은 맞은편 남자의 얼굴을 3번째 바라본 뒤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시간을 확인하라는 것이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내린 지시였다. 오후 2시 17분. 약속 시간으로부터 고작 17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한 약속은 30분이었다. 최소한 30분은 앉아있고 상대방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밥값을 핑계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다. 문제는 눈앞의 남자가 하은이 생각했던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한 몸에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다. 유난히 두꺼운 뿔테 안경 이마에 어색하게 붙어있는 앞머리 얼굴 전체를 뒤덮은 붉은 여드름 자국, 계절에 맞지 않는 체크무늬 재킷 번들거리는 갈색 구두까지. 하지만 하은은 애써 입꼬리를 올렸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남자가 물컵을 들며 물었다. 제가 사진이랑 좀 다르죠? 하은은 잠시 대답을 고르다가 중매업체에서 보정을 조금 많이 했나 봐요. 라고 말했다. 남자는 태연하게 다시 물었다. 실망하셨어요. 하은은 한숨을 삼키며 솔직히 놀라긴 했는데요. 그래도 얼굴 보러 나온 건 아니니까 이야기부터 하죠. 라고 답했다. 남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다.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들은 사람처럼. 그러나 그는 곧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말했다. 저 사실 지금 직장이 없습니다. 하은이 눈을 깜빡이자 그는 한술 더 떴다. 대학교도 중간에 그만뒀고요. 지금은 친척집에 얹혀 살아요. 차도 없습니다. 하은은 속으로 100번째라는 숫자를 세었다. 100번이다. 정말 100번이나 이런 자리에 앉았다. 이제 웬만한 자기소개로는 충격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일은 다시 구하면 되고 차는 없어도 되죠. 그런데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신지는 궁금하네요. 이번에도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멈췄다. 서도준은 두꺼운 렌즈 뒤에서 윤하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오늘 그녀가 몇 분 만에 표정을 바꾸는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지금까지 소개받은 여자들 대부분은 한성그룹 전략기획 부문 대표 서도준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왔다. 34 한성그룹 창업주의 장손 계열, 주요 계열사, 지분 보유 차기 경영 후보. 중매업체가 일부러 숨겨도 가족들이 알아냈고 그 다음부터 만남은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좋아하는 음식보다 보유 주식을 궁금해하고 취미보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물었으며 첫 만남이 끝나기도 전에 어느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은지 넌지시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준이 직접 조건을 바꿨다. 외모도 직업도 집안도 모두 감춘 채 만나보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유치한 짓이라며 혀를 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윤하은은 지금까지 예상보다 오래 버티고 있었다. 심지어 그가 무직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표정에 경멸이 없었다. 도준은 일부러 더 능청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결혼하고도 제가 한동안 돈을 못 벌면 괜찮습니까? 하은은 이번에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기간보다 태도 문제 아닌가요? 형편이 어려운 거랑 일할 생각이 없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일할 생각도 별로 없다면요. 그러면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다고 말씀드려야죠. 도준은 자기도 모르게 웃을 뻔했다. 하은은 그 미묘한 표정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솔직하시네요.
100번째쯤 되면 사람도 효율적으로 변해요. 100번째요. 하은은 자신의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하게 대답했다. 네, 오늘이 100번째 맞선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도주는 처음으로 준비해온 질문 목록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이상하게도 이 여자에게는 정해진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았다. 하은은 상대의 외모보다 이상한 점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남자는 무직이라면서 호텔 라운지에서 직원에게 주문할 때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메뉴판을 보는 눈도 낯설지 않았다. 커피 원두를 추천하는 직원에게는 짧지만 정확하게 취향을 설명했고,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이프의 위치가 조금 비뚤어져 있자 아무 생각 없이 반듯하게 맞춰 놓았다. 싸구려처럼 보이는 재킷 소매가 올라갈 때마다 왼쪽 손목에는 하얀 자국이 보였다. 꽤 넓고 선명했다. 늘 시계를 차던 사람이 오늘만 벗은 것 같은 흔적이었다. 하은은 직업상 사람의 옷과 소품을 자주 관찰했다. 브랜드 전략팀에서 일한 지 7년째였고 소비자가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숨기는지 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그래서 남자가 풍기는 불일치가 점점 신경 쓰였다. 친척 집에 얹혀 산다고 하셨죠. 그녀가 묻자 도주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디인데요? 한남동 쪽입니다. 하은은 컵을 내려놓았다. 한남동에 집 있는 친척이면 꽤 잘 사는 분인가 봐요. 아주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렸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다. 집이라고 해도 오래된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레 파킹 직원이 차를 가져다 드릴까요 하고 묻던데요. 저한테 한 말 아니었을 겁니다. 직원이 성함까지 불렀는데요. 도준이 이번에는 기침을 했다. 하은은 묘한 느낌을 받았다. 소개받은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하나 말이 맞지 않기 시작하자 직업적인 경계심이 살아나는 중이었다. 남자는 외모를 일부러 망친 사람처럼 어색했고 가난한 척하는 방식조차 지나치게 서툴렀다. 하은은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결혼 사기 같은 건 아니겠지. 그 순간 도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준은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하은에게 짧게 양해를 구한 뒤 자리에서 반쯤 몸을 돌렸다. 네, 말하세요. 낮아진 목소리의 하은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들었다. 도준은 상대방의 말을 잠시 듣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석 달 동안 저한테 접근했던 여자들 명단 다시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도 오늘 안에 찾아내고요. 하은의 손이 멈췄다. 도준은 그녀의 반응을 보지 못한 채 이어 말했다.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까지 접촉했으면 바로 막아야 합니다. 아직 이쪽에서 움직인다는 거 알게 하지 마세요.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한테도 제가 누군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은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감각이 흘렀다. 지난 석 달 동안 접근한 여자들,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 다른 여자들과 접촉, 오늘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위험한 모양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도준이 통화를 마치고 테이블에 내려놓은 휴대전화는 아까 보던 것과 달랐다. 두 대였다. 한 대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번호만 쓰는 단순한 기종처럼 보였다. 하은은 이제 커피 맛조차 느낄 수 없었다. 도준이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돌아오자 그녀는 즉시 물었다. 휴대전화가 두 개네요. 업무용입니다. 직장 없다면서요. 도준은 아주 잠깐 말을 잃었다. 하은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가방을 조금 더 자신의 몸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까 그 여자들 명단은 뭐예요? 그건 설명하기 조금 복잡합니다. 개인정보 가져간 사람은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한테 정체를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인데요? 도준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질문의 방향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하지만 이미 기분이 상해 있던 그는
그녀가 결국 자신의 형편을 의심하며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말했다. 첫 만남에서 상대방 사정을 그렇게까지 알아야 합니까? 하은의 얼굴에서 마지막 미소가 사라졌다. 사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안전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도주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제가 그렇게 위험해 보입니까? 질문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분장한 얼굴을 뜻했다. 그러나 하은에게는 그 웃음마저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전화의 긴급 신고 화면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까부터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직장이 없다더니 업무용 전화가 있고, 차가 없다더니 발레 파킹 직원이 이름을 알고 지난 석 달 동안 접근한 여자들을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고요. 도준의 표정이 굳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 설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심을 키웠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은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혹시 소개팅 업체 여러 군데 등록하셨어요? 그건 왜 묻습니까? 여자들 만나서 개인정보 얻는 일 하시는 거 아니죠? 뭐라고요? 아니면 빚 때문에 사람 피해 다니세요? 도주는 황당함의 말을 잃었다. 하은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그녀가 몸을 약간 뒤로 빼며 말했다. 저기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도준의 자존심에 정확히 꽂혔다.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는 앞부분보다 경찰이라는 뒷부분이 더 중요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분장 때문에 상대가 자신을 혐오한다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그 얘기군요. 도준이 차갑게 말했다. 하은이 눈을 찌푸렸다. 무슨 얘기요? 보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이상한 범죄자 취급까지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외모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닙니까? 정말 대화가 안 통하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야기해봐야 좋을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상대가 위험한 사람이라면 정면으로 자극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도주는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하은은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 복도 끝 비상구 안내판을 본 뒤 호텔 직원에게 가장 가까운 다른 출구를 물었고 1층 베이커리 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대로변에 나온 뒤에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택시를 부르려는 순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하은아, 잘 만나고 있어. 이번에는 제발 30분도 안 돼서 나오면 안 된다. 하은은 시계를 보았다. 27분이었다.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엄마 3분 모자라는데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람 이상해. 진짜 이상해. 그냥 못생긴 정도면 내가 앉아 있었어. 유나은 사람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 전화도 하고 여자들 명단 관리한다. 그러고 휴대전화도 2개고 직장 없다면서 직원들이 이름 알고 있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히려 목소리를 낮췄다. 설마 너 또 귀찮아서 핑계 만드는 건 아니지? 그 말에 하은은 순간 울컥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구를 만나든 가족은 결과만 물었다. 왜 안 됐는지 설명하면 까다롭다고 했고 싫다고 하면 눈이 높다고 했다. 그녀는 결국 짧게 말했다. 엄마가 100번을 보내도 내가 싫은 사람이랑 결혼하진 않아.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리에는 5분도 더 안 앉아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뒤 하은은 도로에 멈춰선 택시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호텔이 멀어질수록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한 장면이 마음에 남았다. 남자의 손목에 남아있던 시계 자국, 너무 자연스럽게 호텔 직원을 대하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가 경찰을 이야기했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간 상처받은 표정.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상한 사람 맞아. 혼잣말로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야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었다. 같은 시각
호텔 라운지에서 도주는 맞은편의 빈 의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 강태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자 그녀가 이미 다른 출구로 호텔을 빠져나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도주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도망갔다고 태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더니 진짜 도망까지 갔네. 대표님께서 설정을 조금 과하게 잡으셨습니다. 무직이라고 하셨는데 업무 전화를 바로 앞에서 받으시면 누구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준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지금 누구 편입니까? 대표님 편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분장을 처음 제안했을 때도 태석은 지나치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도준에게 중요한 건 결과였다. 윤하은 역시 결국 버티지 못했다. 외모와 조건을 내려놓자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통쾌하지 않았다. 하은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계산서를 가져온 직원에게 자신의 커피값은 따로 결제해달라고 했고 그가 무직이라고 했을 때조차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 그녀가 했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도주는 그 문장을 끝까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이미 상처받은 자존심이 해석을 덮어버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안경을 벗었다. 특수 분장 때문에 답답했던 피부를 손끝으로 눌러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윤하은 씨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태석이 잠시 망설인 뒤 대답했다. 미래온푸드 브랜드 전략팀입니다. 도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 회사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바로 전날 한성유통이 지분 투자를 확정한 중견식품 회사였다. 다음 주부터 자신이 직접 구조 개편 프로젝트를 맡기로 한 곳이었다. 도준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세상이 좁긴 하네요. 이틀 뒤 월요일 아침 하은은 회사 전체 메신저에 뜬 긴급 공지를 보며 커피를 쏟을 뻔했다. 한성유통의 지분 투자가 최종 확정됐고 향후 브랜드 통합과 해외 유통망 재편을 위해 새 경영 책임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다. 부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회의실에 몰아넣었다. 오늘 새 대표님 오신다니까 다들 정신 차려. 한성에서 직접 내려오는 사람이야. 괜히 첫날부터 찍히지 말고. 하은의 옆자리 김소라는 작게 속삭였다. 한성 3세라던데 엄청 잘생겼대. 하은은 노트북을 열며 코웃음을 쳤다. 잘생긴 게 회사 실적 올려줘. 소라가 장난스럽게 그녀의 팔을 찔렀다. 왜 이렇게 까칠해? 토요일 맞선 또 망했지. 그 말에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망한 정도가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경찰 부를 뻔했어. 뭐 엄마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구했는지 모르겠어. 무직이라는데 호텔 직원은 이름을 알고 차 없다는데 발레 파킹을 하고 여자들 명단을 가지고 있다느니 개인정보를 찾는다느니 이상한 전화를 하는 거야. 주변 직원 2명까지 흥미를 보이며 고개를 돌렸다. 하은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분노를 멈추지 못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내가 그걸 물었더니 자기가 못생겨서 싫어하는 줄 아는 거야.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나.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수상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들어. 소라가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 다른 출구로 도망쳤지. 내 100번째 맞선이 그렇게 끝났어. 이제 101번째는 없어. 앞으로 엄마가 결혼 얘기 꺼내면 나도 독립선언할 거야.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부장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직원들도 잇따라 일어섰다. 하은은 아직 소라 쪽으로 몸을 돌린 채 마지막 말을 덧붙이고 있었다. 진짜 다시 만나면 내가 묻고 싶다니까. 대체 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게 만들어 놓고 혼자 상처받은 표정을 짓느냐고. 소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시선이 하은의 어깨 너머 한 곳에 고정됐다. 하은아, 왜? 뒤.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회의실 입구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흰 셔츠 단정하게 넘긴 검은 머리 안경 하나 없는 선명한 눈매, 토요일의 촌스러운 체크 재킷도, 붉은 피부도, 어색한 앞머리도 없었다. 차갑고 잘생긴 얼굴만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점도 없어야 했다. 그러나 남자가 천천히 셔츠 소매를 정리하는 순간 하은의 눈이 왼쪽 손목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토요일에 비어있던 자리를 정확히 채우고 있는 얇은 검은색 시계가 있었다. 하은의 심장이 이유 없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남자는 회의실 안을 둘러보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소개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래온푸드 혁신 프로젝트를 총괄하실 한성유통 서도준 대표님입니다. 하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서도준은 천천히 그녀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시선을 옮긴 뒤 태연하게 말했다. 다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다. 그의 눈은 분명히 윤하은만 보고 있었다. 몇 분은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윤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서도준을 바라봤다. 분명 토요일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피부는 매끈했고 두꺼운 안경도 없었으며 어색하게 내려붙였던 앞머리 대신 검은 머리가 깔끔하게 뒤로 넘어가 있었다. 그런데 목소리와 눈빛, 그리고 왼쪽 손목의 시계까지 보고 나니 설명하기 어려운 익숙함이 자꾸 신경을 긁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달싹였다. 설마... 옆에 있던 김소라가 팔꿈치로 그녀의 옆구리를 찔렀다. 왜 그래? 하은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때 도준이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가며 차분하게 말했다. 다들 앉으시죠. 오늘부터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직접 맡게 됐습니다. 기존 브랜드를 없애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부터 자르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방식이 옳은지는 처음부터 다시 확인할 겁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노트북을 열었다. 하은도 급히 화면을 켰지만 머릿속에는 회의 자료 대신 토요일 장면만 반복됐다.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남자가 보였던 그 묘하게 상처받은 표정, 그리고 방금 전 몇 분은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 하은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연이야. 서울의 서도준이라는 이름이 한 명뿐인 것도 아니고 사람 말투가 비슷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도준이 정면 스크린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하은은 그 생각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 도준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하은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토요일에는 일부러 어눌하고 자신감 없는 척하던 남자가 지금은 회의 전체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고 부장급 직원들이 내놓는 답변에서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경기 탓으로만 설명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기획팀장이 머뭇거리자 도준은 곧바로 자료를 넘겼다. 같은 기간 경쟁사 두 곳은 온라인 비중을 늘렸고 미래온푸드는 오히려 오프라인 판촉비를 높였습니다. 소비자가 변한 게 아니라 회사가 늦게 움직인 거죠. 차가운 말투였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도준의 시선이 몇 번이나 그녀에게 멈췄다는 점이었다. 결국 그는 화면에 신규 브랜드 리포지셔닝 자료를 띄우며 말했다. 이 기획안 작성자가 윤하은 대리 맞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불리자 하은이 허리를 폈다. 네, 맞습니다. 타깃 고객층을 30대 직장 여성으로 좁힌 이유가 뭡니까? 하은은 잠깐 숨을 고른 뒤 답했다. 기존 고객 연령대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 반복 구매율은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문제는 그 고객들이 브랜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보다 브랜드 감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준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사는 소비자를 굳이 흔들어야 합니까? 하은은 그 질문이 시험처럼 느껴졌다. 토요일에도 이 남자는 질문을 던져 사람을 평가하려 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오기가 생겼다. 흔들지 않으면 경쟁사가 대신 흔들 겁니다. 익숙함은 충성도가 아니라 관성일 수 있으니까요.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다. 도주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좋네요. 그 부분은 유지하시죠. 하은은 이상한 승리감과 더 큰 의심을 동시에 느꼈다.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동안 하은은 일부러 가장 늦게 노트북을 챙겼다. 도주는 이미 비서와 몇 마디 나누고 있었지만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은이 문 쪽으로 향하자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윤하은 대리.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네, 대표님. 도주는 비서에게 먼저 나가 있으라고 한 뒤 회의실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했다. 단둘이 남자 하은의 경계심이 올라갔다. 도주는 테이블 끝에 기대며 물었다. 100번째 맞선은 잘 끝났습니까? 하은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도주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까 회의실 들어오면서 들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이야기하시던데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은은 민망함에 눈을 피했다. 회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이상했습니까? 대표님이 왜 궁금하세요? 제가 처음 만난 회사 직원이 주말에 경찰을 부를 뻔했다는데 조금은 궁금할 수 있죠. 말 자체는 자연스러웠지만 도준의 눈에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다.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상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얼굴 말고요. 도준이 지나치게 빠르게 덧붙였다. 하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제가 얼굴 얘기했다고 했나요? 순간 도준이 멈칫했다. 아주 작은 실수였다. 그는 곧바로 아까 못생겼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아서요. 라고 넘겼다. 하은은 석연치 않은 얼굴로 그를 보다가 말했다. 외모가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생겼어도 저는 도망쳤을 겁니다. 도준의 표정에서 웃음이 조금 사라졌다. 왜죠? 말이 하나도 안 맞았으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대답은 도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불편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날 오후 도준은 대표실에서 강태석 비서에게 토요일 통화 내용을 다시 보고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최근 한성 계열사 임직원과 혼인관계를 맺겠다며 접근한 브로커들이었다. 실제로 한 여성의 가족이 도준의 사적인 일정과 집안 행사 정보를 돈을 주고 사들이려 했고 한성 보안팀이 내부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태석은 보고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하은 대리 입장에서 들으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통화였습니다. 도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무슨 사기꾼처럼 들렸다는 겁니까? 직장 없다고 소개한 사람이 갑자기 여자들 명단이랑 개인정보 이야기를 하면요. 도준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렇다고 경찰을 부른다는 건 과하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그분이 나간 이유를 외모 때문이라고 바로 판단하셨지 않습니까? 도준의 시선이 차갑게 올라갔다. 태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도준을 보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였다. 두 분 다 비슷하게 성급하셨다는 뜻입니다. 도준은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불편해졌다. 자신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대신 꽤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하은에 대해서는 첫날부터 틀렸을 가능성이 생겼다. 더 거슬리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태도였다. 도준은 결국 파일을 덮었다. 그 여자에 대해 따로 조사한 건 없죠.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이 중매업체가 전달한 기본 프로필 외에는 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보지 마세요. 예. 그리고 토요일 일은 회사에서는 아무도 알게 하지 말고요. 태석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윤하은 대리한테도 말씀 안 하실 겁니까? 도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잠깐이면 됐다. 지금 말하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낮게 말했다. 아직은요. 며칠 뒤 프로젝트 전담팀 첫 실무회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부딪혔다. 도준은 기존에 준비된 광고 콘셉트 12개 중
10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은은 참지 못하고 반박했다. 2달 동안 테스트한 자료입니다. 대표님이 오늘 처음 보시고 10개를 버리라고 하시면 실무팀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장은 그녀에게 눈치를 줬지만 도주는 오히려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그러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 살려야 하는지. 하은은 화면을 돌려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띄웠다. 감성 광고가 촌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 구매 전환율은 기능 중심 광고보다 높았습니다. 대표님 취향이 아니라 고객 반응을 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성그룹 오너 3세에게 대놓고 당신 취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직원은 흔치 않았다. 도주는 그녀를 한참 보다가 말했다. 그럼 4개만 남기죠. 하은은 즉시 받아쳤다. 6개는 필요합니다. 5. 데이터 검증 기간까지 보장해 주시면 5으로 하겠습니다. 도주는 피식 웃었다. 협상도 합니까? 무조건 따르는 건 업무가 아니라 심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도주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하은이 자신을 오너 일가로 의식하지 않고 논리로 맞서는 순간마다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5개. 대신 다음 주까지 결과로 증명하세요. 회의가 끝난 뒤 팀원들은 하은을 걱정했지만 도주는 대표실로 돌아가면서 혼자 웃고 있었다. 토요일에 그녀가 외모나 돈 때문에 도망친 여자였다면 지금의 태도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 모순이 점점 궁금해졌다. 그날 저녁 하은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소라와 늦은 저녁을 먹다가 자신도 모르게 도준 이야기를 꺼냈다. 진짜 이상해. 소라가 젓가락을 들고 물었다. 뭐가 대표님이. 잘생긴 남자는 다 어디서 본 것 같지. 그런 소리 말고. 하은은 미간을 좁혔다. 말투가 좀 그래. 질문할 때 상대방 대답 기다리는 방식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오른쪽 엄지로 컵 가장자리 만지는 것도 똑같아. 소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구랑 하은은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터무니없었다. 토요일 남자와 한성그룹 3세가 같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화장 기술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유가 없었다. 재벌가 사람이 왜 굳이 못생기고 가난한 척하면서 자신과 맞선을 본단 말인가? 소라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혹시 100번째 그 남자랑 닮았어? 하은은 바로 웃어버렸다. 미쳤어. 전혀 안 닮았어.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 써?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내가 요즘 맞선 후유증이 있나 봐. 소라는 잔을 들어 웃었다. 차라리 대표님이 100번째 남자였으면 대박이겠다. 알고 보니 재벌 3세가 변장하고 널 시험한 거지. 하은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토요일 남자의 손목을 떠올렸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봤던 도준의 시계. 머릿속에서 점 하나와 점 하나가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반면 도준은 하은에게 차벌을 장난을 걸겠다는 처음의 마음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녀가 참석하는 회의를 늘리거나 쓸데없는 야근을 시키지는 않았다. 그런 행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대신 하은이 제출하는 자료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읽었다. 단순히 숫자를 잘 다루는 실무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떤 상황에서 제품을 선택하는지 감정의 흐름까지 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새벽까지 수정된 자료를 검토하던 도주는 하은의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다고 믿을 때 가장 오래 머문다. 강요받은 선택은 결국 반발을 만든다. 브랜드 전략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 화면을 껐다. 토요일 맞선도 결국 강요된 선택을 싫어하는 두 사람이 만난 자리였다. 하은은 어머니에게 떠밀려 나왔고 자신은 집안이 원하는 결혼을 피하고 싶어 상대를 시험했다. 둘 다 자유를 원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들자 도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변장이 조금 우스워졌다. 다음 날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하은과 단둘이 마주쳤다. 하은은 정중하게 인사한 뒤 구석에 섰다. 도주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맞선 상대가 거짓말했다는 증거는 찾았습니까? 하은이 어이없다는 듯 그를 봤다. 대표님은 그 일이 왜 그렇게 궁금하세요? 도주는 무심코 대답했다. 그쪽이 오해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은의 눈빛이 변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시면서요. 도주는 자신이 또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도준의 얼굴을 대놓고 바라봤다. 대표님, 말씀하세요. 우리 혹시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도준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졌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그의 손을 가리켰다.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습관 같아서요. 도준은 시계를 확인하는 척 손목을 내렸다. 사람 습관이야. 비슷할 수도 있죠. 그때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문이 열렸다. 도준은 먼저 나가려다가 무심코 말했다. 그래도 다음에는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치지는 마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테니까. 하은의 발이 그대로 굳었다. 도준도 두 걸음 나간 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등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도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하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쳤다는 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 몇 초간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도준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강태석이 급히 다가왔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지금 바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한성 쪽에서 차민석 전무가 오셨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굳었다. 하은은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두 남자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기억을 다시 더듬었다. 토요일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한 건 분명 그 남자에게만 했다. 어머니에게도 소라에게도 회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도준은 알고 있었다. 도준이 로비로 내려가자 한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짙은 회색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차민석이었다. 한성그룹 안에서 도준과 가장 자주 비교되는 사촌형이자 한성유통전략부문 전무였다. 민석은 멀리서 걸어오는 도준을 보며 웃었다. 직접 현장까지 내려오다니 열심이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 도준은 건조하게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투자 상황 보러 왔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나 들었고.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요즘 네 취미가 변장이라며. 도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민석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봐? 집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조금 돌더라고. 맞선 나갈 때 일부러 다른 사람처럼 꾸민다던데. 도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민석은 로비 반대편을 바라봤다.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하은이 이쪽을 힐끗 보고 있었다. 민석의 시선이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 설마 이번에도 그랬어? 도준이 낮게 경고했다. 회사에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민석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어. 내 사생활인데 내가 왜 관심을 갖겠어. 하지만 도준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민석은 관심 없는 것처럼 말할 때 가장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석의 시선이 다시 한번 윤하은에게 향했다. 아주 짧았지만 충분했다. 도준은 처음으로 토요일의 거짓말이 자신과 하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윤하은은 그날 저녁 퇴근하고도 서도준이 했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화장실 간다고 하고 도망치지는 마세요. 그 문장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토요일 맞선에서 그녀는 분명 그 남자에게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고 말한 뒤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다. 어머니에게는 그냥 도망쳤다고 했고
김소라에게도 다른 출구를 이용했다는 정도만 말했다. 그런데 도준은 정확한 표현까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출근하자마자 그의 대표실 앞까지 갔다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섰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었다. 회사 대표에게 혹시 며칠 전 그 이상한 맞선남이세요? 라고 묻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직장인의 행동이 아니었다. 게다가 도준의 얼굴은 토요일 남자와 너무 달랐다. 화장으로 피부와 눈썹을 바꾸는 것은 가능해도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까지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은은 결국 의심을 억누르고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프로젝트 회의에서 도준이 커피잔을 들고 오른쪽 엄지로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는 순간 그녀의 눈이 또다시 멈췄다. 토요일의 남자도 긴장할 때 똑같은 행동을 했다. 도준이 시선을 들자 하은은 급하게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발표를 이어갔다. 그런데 정작 아무 일도 아닌 척해야 하는 사람은 도준 쪽이었다. 그는 하은의 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도준은 그날 밤 강태석 비서에게 처음으로 말할까라는 질문을 꺼냈다. 태석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네. 도준이 인상을 찌푸렸다. 조금 고민하는 척이라도 할 수 없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말할수록 덜 나빠진다고요. 도준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지금 말하면 윤하은 대리는 내가 처음부터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도준이 고개를 돌렸다. 태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처음에는 대표님이 반응 보려고 일부러 접근하셨고 회사에서 다시 만난 뒤에도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설명하셔야죠. 도준은 대답 대신 미간을 눌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정체를 숨기는데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하은이 자신을 외모 때문에 버렸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가 달라졌다. 이제는 그녀가 자신을 싫어하게 될까봐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더 정확히는 자신이 누군가의 진심을 의심해 시작한 거짓말 때문에 이제 막 얻은 신뢰를 잃을까 두려웠다. 도준은 낮게 말했다. 이번 지방 출장 끝나면 말하겠습니다. 태석이 물었다. 정말입니까?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 늦은 약속이라는 것을 도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하은과 도준은 미래온푸드의 신규 제품 생산 라인을 점검하기 위해 충청권 공장으로 내려갔다. 원래는 프로젝트 팀 전체가 움직일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꼬이면서 도준하은 실무진 몇 명만 먼저 출발하게 됐다. 오전부터 제품 샘플 패키지, 시안 물류 동선을 확인하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닌 탓에 두 사람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다. 오히려 하은은 그 시간이 편했다. 업무 중인 도준은 분명 뛰어난 사람이었다. 현장 직원 이름을 한 번 듣고 기억했고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기보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먼저 물었다. 생산팀장이 납기 지연을 두고 현장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자 도준은 곧바로 자료를 확인해 본사 승인 지연이 원인이라는 걸 짚었다. 아랫사람한테 책임 넘기는 보고서는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본사에서 시작됐으면 본사에서 책임져야죠. 그 말을 들은 하은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사람을 시험하듯 몰아붙이는 성격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현장 점검이 끝난 뒤 그녀가 무심코 말했다. 대표님은 사람을 꽤 못 믿는 것 같은데 책임은 이상하게 정확하게 나누네요. 도준이 그녀를 돌아봤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반반이요. 윤하은 대리는 늘 그렇게 애매하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빨리 평가하는 편이죠. 그래서 요즘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 말에 도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아주 조금 사라졌다. 예정보다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행은 저녁까지 현장 사무실에 남게 됐다. 다른 직원들이 창고 쪽 설비를 확인하러 간 사이 하은과 도주는 회의실에 남아 다음 날 보고 자료를 수정했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도주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정말 맞선을 100번 봤습니까? 하은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정확히는 어머니가 잡은 소개까지 합치면 100번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녀는 피식 웃다가 손을 멈췄다. 처음에는 저도 진지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번, 30번 지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직업 괜찮은가? 술버릇 있나? 부모님 문제 있나? 결혼 생각 있나? 50번쯤 지나니까 상대가 자기소개하는 동안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탈락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도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하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웃기죠? 나를 나이랑 직업으로 평가하는 남자들은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번째 남자도 몇 분 만에 판단했고요. 그 질문에 하은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졌다. 도주는 자신이 또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하은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제가 성급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물어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도 상대방 기분 생각해서 앉아 있어요. 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은은 다시 화면을 보며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외모 보고 싫었다고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자리를 나온 선택 자체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을 너무 빨리 범죄자라고 확신한 건 조금 과했을 수 있죠. 도준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잠시 뒤 하은이 반대로 물었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요? 도준의 손이 멈췄다. 그는 농담으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현장 사무실에는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뒤에도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그를 바라봤다. 도준은 시선을 피한 채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쪽은 지분이 필요했고 어머니 집안은 한성 이름이 필요했죠. 둘 다 필요한 걸 얻었습니다. 대신 집안에서는 항상 누가 누구 편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생일 선물 하나도 의미 없이 주는 법이 없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뒤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대학교 때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사적인 이야기를 기자에게 팔았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사귀던 사람이 우리 집안 투자 계획을 자기 아버지에게 넘겼고요. 그 뒤로는 그냥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물었다. 뭘 확인해요? 사람이 왜 나한테 오는지. 그래서 일부러 시험해요. 질문은 너무 정확했다. 도준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다. 그는 하은을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본 그의 성격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결국 도준은 그렇게 답했다. 하은은 미간을 조금 찌푸렸다. 그건 별로네요. 도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보통은 안쓰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가 안쓰러운 거랑 지금 잘못하는 건 별개잖아요. 하은은 펜을 내려놓았다. 대표님이 상처받은 건 이해해요. 그런데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시험하면 결국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죠. 그 말은 예상보다 깊이 들어왔다. 도주는 반박하려 했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하은은 자신이 너무 세게 말했나 싶어 조금 부드럽게 덧붙였다.
저도 사람 빨리 판단하는 버릇 있으니까 낱말할 처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저는 요즘 생각해요. 상대가 나쁜 사람일까봐 너무 빨리 문을 닫으면 좋은 사람도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도준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는 문을 좀 열어둘 겁니까? 하은은 그 질문의 의미를 눈치챈 듯 그를 바라봤다. 몇 초간 두 사람 사이에 애매한 긴장이 흘렀다. 하은은 시선을 피하며 상대방이 문 앞에서 거짓말만 안 하면요 라고 말했다. 도준은 웃지 못했다. 바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윤하은 대리, 네, 사실 제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생산팀 직원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설비 확인 끝났습니다. 두 분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준은 남은 말을 삼켰다. 하은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궁금한 듯 바라봤지만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방금 말할 수 있었다. 정말 몇 초만 더 있었으면 끝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다. 아직 하루만 더 숨길 수 있다는 안도감. 그 순간 도준은 자신이 이미 비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출장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정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도착했다.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가 멈췄을 때는 밤 11시가 가까웠다. 하은은 피곤한 얼굴로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기사님한테도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 문을 열려다가 잠시 멈췄다. 대표님. 네, 아까 공장에서 했던 이야기요. 도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람 못 믿는 거 제가 너무 쉽게 말했나 싶어서요. 제가 대표님 인생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도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한테 계속 의심받는 것도 힘들겠네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도준이 웃음기 없이 물었다. 갑자기 위로하는 겁니까? 반반이요. 하은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칭찬 반, 잔소리 반. 도준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있던 직급과 경계가 잠깐 흐려졌다. 도준은 거의 충동적으로 말했다. 윤하은 씨. 처음으로 직급을 빼고 이름만 불렀다. 하은이 눈을 들었다. 도준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이었다. 여기서 말하면 됐다. 토요일 그 사람이 나였다고. 그런데 하은의 얼굴에 떠오른 편안한 표정을 보는 순간 그는 또 멈췄다. 그 표정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다. 결국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회사 밖에서는 대표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건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답했다. 문을 닫고 걸어가는 그녀를 보며 도준은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왜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지는 이제 분명했다. 문제는 좋아한다는 걸 인정한 순간부터 자신의 거짓말이 훨씬 무거워졌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프로젝트 중간 보고가 성공적으로 끝난 날, 팀원들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회식을 했다. 도준은 원래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하은이 직접 수정한 결과를 보고 오늘 정도는 대표도 밥값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자 결국 따라왔다. 분위기가 풀리면서 직원들은 각자 연애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 하은에게 100번째 맞선 이야기를 다시 물었다. 하은은 술 대신 탄산수를 마시며 웃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래요. 생각할수록 제가 이상해지는 기분이라. 소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나중에 만나면 사과는 해야지. 범죄자라고 했잖아.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해야지. 내가 오해한 거면. 맞은편에 앉은 도준의 손이 멈췄다. 하은은 이어서 말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일부러 날 속인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 소라가 물었다. 어떻게 해? 하은은 웃음기를 거두고 대답했다.
사람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한 거면 싫어. 엄청. 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은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어갔다. 누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는데 내가 오해한 거면 내가 사과하면 돼. 근데 상대가 처음부터 나한테 가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경한 거라면 그건 다른 문제잖아. 난 그런 사람 못 믿어. 도주는 물컵을 내려놓았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자신에게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하은이 그를 바라보자 도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그는 태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차민석은 도준보다 먼저 움직였다. 한성유통 본사 전략실에서 한 직원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석은 화면을 넘기다가 어느 사진에서 손을 멈췄다. 토요일 오후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얼굴은 우스꽝스러운 분장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차량 번호와 옆에 서 있는 강태석 때문에 정체를 모를 수 없었다. 다음 사진에는 호텔 화장실에서 분장을 지우고 나오는 서도준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민석은 사진을 확대했다. 이게 그날이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선 일정이 잡혀있던 날로 확인됐습니다. 민석은 잠시 웃다가 다른 자료를 열었다. 맞선 상대 이름 윤하은. 현재 미래 온푸드 브랜드 전략팀. 서도준이 직접 총괄하는 프로젝트 소속. 민석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지고 대신 계산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에는 이 일을 단순히 사촌 동생을 놀릴 소재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고를 보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도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이었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준 뒤 이용당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윤하은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면 됐다. 민석은 화면 속 사진 2장을 천천히 출력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했다. 네가 이번에는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네가 만든 시험에 네가 떨어지겠네. 그날 오후 하은은 대표실로 향했다. 도준이 직접 잠깐 이야기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하은 역시 마음을 정리해둔 상태였다. 출장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미묘한 감정을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직장 상사라는 관계 때문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할 생각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다. 윤하은 대리죠. 돌아보니 차민석이 서 있었다.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말을 섞은 적은 없었다. 하은은 정중히 인사했다. 네 전무님. 민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서 대표한테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바로 회의 들어가야 해서. 하은은 별다른 의심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런데 민석이 돌아서기 직전 일부러 덧붙였다. 안에 개인적인 사진이 좀 있으니까 떨어뜨리진 마세요. 하은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굳었다. 민석은 더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 대표실 앞에 도착한 하은은 문을 두드리려다가 봉투 입구가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은은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임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두꺼운 안경을 쓴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100번째 맞선남이었다. 그런데 그 옆 차량 문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은 분명 강태석 비서였다. 하은의 호흡이 천천히 멎었다. 손끝이 떨렸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다. 토요일, 자신이 호텔에서 도망쳤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때 대표실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서도준이 그녀를 보며 말했다. 윤하은 씨,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조금 전까지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에 들린 사진을 뒤집지도 않은 채 물었다. 대표님,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은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본 순간 도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오늘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막상 사진 한 장이 자신보다 먼저 모든 것을 폭로하자 준비해둔 문장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하은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체크 무늬 재킷, 두꺼운 안경, 어색한 머리,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강태석.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도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누구예요? 침묵이 길어졌다. 하은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도준은 더 불안해졌다. 결국 그가 낮게 말했다. 접니다. 하은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다. 이미 예상했던 답인데도 직접 들으니 충격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사진과 도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다시 말해봐요. 그날 맞선에 나간 사람 저였습니다. 하은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른 웃음을 흘렸다. 그러니까 무직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친척집에 얹혀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차 없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네요. 도준은 변명하지 못했다. 네, 그 얼굴도요, 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 처음 만난 척한 것도요. 이번에는 도준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하은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식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었네요. 도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하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너무 빠르게 맞춰졌다. 도준이 100번째 맞선 이야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였던 이유, 자신이 화장실을 핑계로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유, 상대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반복해서 말한 이유 같은 습관과 같은 말투,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질문을 피했던 순간까지 하은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도준이 고개를 들었다. 하은 씨, 계속 이상했어요. 대표님이 그 사람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성그룹 3세가 왜 나 하나 시험하겠다고 그런 분장까지 하겠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근데 진짜였네. 도준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하은은 즉시 손을 들었다. 거기 있어요. 그는 그대로 멈췄다. 하은이 물었다. 왜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 조건을 모르고도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도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요. 나한테는 누가 당신인지 알아볼 권리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은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나를 평가했고 나는 가짜 정보만 가지고 시험을 봤잖아요. 심지어 시험 보는 줄도 몰랐고.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전 공장에서 하은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왔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죠. 도준은 처음부터 전부 설명하려 했다. 최근 한성가 사람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빼내려 했던 브로커들이 있었고 과거에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당했다고 말했다. 하은은 조용히 들었다. 그가 대학 시절 친구에게 사생활을 팔리고 연인에게 가족의 투자 정보를 이용당했다는 이야기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맞선에서는 이름과 조건을 숨긴 채 상대방을 만나고 싶었다는 설명까지 들은 뒤 그녀가 물었다. 그날 전화는 뭐였어요? 도준은 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제 개인 일정과 가족 정보를 돈 주고 사들이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유출 경로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말한 여자들 명단도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개인정보를 가져간 사람 찾으라고 한 것도 우리 쪽 정보를 빼낸 내부 사람을 뜻했습니다. 휴대전화 2개는요. 하나는 보안용이었습니다. 하은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제야 자신이 왜 그를 범죄자라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얼마나 엉뚱했는지 선명해졌다. 도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래서 그날 당신이 나간 이유를 저도 오해했습니다. 난 당신이 못생겨서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하은이 말을 잘랐다. 도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네요. 그래서 자꾸 얼굴 얘기를 했던 거구나. 도준은 낮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 사과를 듣고도 표정이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날 당신 얼굴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은의 한마디에 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마치 몇 주 동안 꼬여있던 실을 하나씩 풀어내듯 말했다.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놀랐어요. 못 본 둥가라 취향도 아니었고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래서 나가려고 했다면 처음 10분 안에 나갔겠죠. 나는 당신이 무직이라고 했을 때도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었고, 차 없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가 무서워진 건 당신 말이 계속 안 맞기 시작했을 때예요. 도준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하은은 계속했다. 한남동 친척집, 발레 파킹, 업무용 전화, 여자들 명단, 개인정보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는 말. 나는 진짜로 내가 결혼 사기나 이상한 범죄에 엮이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심지어 내가 그날 말했잖아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데 당신은 앞부분만 듣고 내가 외모 때문에 당신을 무시했다고 결론 내렸죠. 도주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은 평생 사람의 속셈을 잘 읽는다고 믿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장 자신만만하게 판단했던 순간에 그는 하은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그가 겨우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내가 잘못 본 겁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니에요. 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처음 오해한 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나도 당신을 범죄자라고 오해했으니까. 우리 둘 다 그날은 상대를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그녀는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시 만난 뒤에는요. 그 질문 앞에서 도주는 변명할 곳을 잃었다. 하은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첫 회의에서 나 알아봤죠? 네. 엘리베이터에서도? 네. 내가 맞선남 욕할 때도 전부 알고 들었고, 도주는 눈을 피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은 입술을 꾹 눌렀다. 이제야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 말할 수 있었잖아요. 첫날도 둘째 날도 출장 가기 전에도 내가 직접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냐고 물었을 때도 도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정말 외모 때문에 나간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순간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하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확인하고 싶었다고요. 도준은 자신이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남 보러 가고 이르고 가진으로 그래도 이제는 숨길 수 없었다. 당신이 내 신분을 알았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인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하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졌다. 결국 계속 시험한 거네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아니었는데요. 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좋아하게 된 순간을 날짜로 말할 수는 없었다. 하은은 그의 침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내 말, 내 행동, 내가 당신 돈을 알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합격했다고 판단한 다음에야 진짜 마음을 주려고 했겠죠. 아닙니다. 도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은 씨를 좋아하게 된 뒤부터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하은의 눈가에 결국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러면 더 나빠요. 도준이 굳었다. 왜요? 좋아하게 됐는데도 말 안 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를 침묵시켰다. 하은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공장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상대가 모르는 시험은 불공평하다고 했죠. 그때도 말 안 했어요. 회식 때는 내가 그런 사람 절대 못 믿는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다음날 말하겠다고 혼자 결정했겠죠. 내가 언제 진실을 알아야 하는지까지 당신이 결정하면서. 도준은 손을 꽉 쥐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자신은 늘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안심했다. 사랑을 시작하는 시점도, 비밀을 밝히는 순간도,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야 하는 순서도 자기가 정하려 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무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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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뭐가요? 당신이 떠날까봐. 도준은 처음으로 어떤 방어도 없이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당신이 좋아졌고, 그때부터는 진실을 말하면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느껴졌다. 그래서 더 아팠다. 도준 씨. 그녀는 처음으로 대표라는 호칭을 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두려웠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거짓말할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하은은 사진을 봉투 안에 다시 넣고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프로젝트에서는 빠지겠습니다. 도준이 즉시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어요. 적어도 지금은 대표님하고 개인 감정 없는 척하면서 같이 일 못합니다. 업무적으로 불이익은 없게 하겠습니다. 하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봐요. 또 대표님이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도준은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도, 프로젝트에 남게 하는 것도,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다 대표님이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할게요. 하은은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도준이 다급하게 불렀다. 하은 씨, 한 번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처음 맞선에서 내가 당신을 오해한 건 사과할게요. 범죄자라고 생각한 것도 미안해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됐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도준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하은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못생긴 남자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진짜 얼굴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던 남자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 도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가짜 얼굴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것을 우스운 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사진은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믿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의 문제는 대표실 문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성유통 내부 익명 게시판에 서도준이 맞선 상대를 시험하기 위해 신분과 외모를 속였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까지 첨부돼 있었다. 글은 빠르게 삭제됐지만 이미 임원 몇 명에게 전달된 뒤였다. 점심이 되기 전 도준은 본사로 호출됐다. 한성유통 이사회 일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차기 경영 후보가 계열사 투자 대상, 회사 직원과 사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하은이 도준의 프로젝트에 배치된 과정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준은 회의실 맞은편에 앉은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은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도준이가 능력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 신분을 숨긴 오너가 자신을 관찰했다면 압박으로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확인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히 가장 아픈 부분만 찔렀다. 회의가 끝난 뒤 민석은 복도에서 도준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내가 사진 준 건 아니라고 하면 믿을래? 도준은 차갑게 바라봤다. 하은 씨한테 봉투 준 건 형이잖아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사실만 전달했어. 거짓말한 건 너고. 도준은 주먹을 쥐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민석의 방식은 비겁했지만 그 말 자체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만든 약점이었다. 도준이 낮게 말했다. 하은 씨는 건드리지 마세요. 민석이 웃었다. 아직도 상황을 모르네. 내가 건드린 게 아니야. 네가 이미 망가뜨린 거야. 그날 오후 강태석은 대표실에서 여러 가지 대응안을 내놓았다. 해당 사진이 불법적으로 촬영됐는지 확인하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필요하다면 회사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도준은 한참 듣다가 서류를 덮었다. 하지 마세요. 태석이 눈을 들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사실관계 최소화라는 거요. 내가 분장해서 맞선 나간 거 사실이고 윤하은 대리한테 바로 말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오해까지 그대로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는 바로잡아야죠. 대신 내 잘못까지 없었던 일처럼 만들지는 마세요. 태석은 잠시 도준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누가 이 정보를 흘렸는지부터 찾아내고 자신의 평판을 통제하려 했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도준이 이어 말했다. 그리고 윤하은 대리의 프로젝트 이동 요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승인하세요. 이유 묻지 말고.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잡지 않으실 겁니까? 도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잡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런데 지금 잡으면 또 내 마음 때문에 그 사람 선택을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 서울의 수많은 불빛 가운데 자신이 무엇이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한 사람의 선택만큼은 자신의 권력이 아무 의미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이번에는 하은 씨가 결정하게 두겠습니다. 같은 시간 하은은 인사팀에 프로젝트 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뒤 옥상 휴게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잘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난 몇 주 동안 도준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공장에서 자신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던 얼굴, 현장 직원 대신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던 모습, 늦은 밤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순간까지 가짜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히려 진심이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하은은 휴대전화에 떠있는 도준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 화면을 껐다. 그때 소라가 옥상으로 올라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괜찮아. 하은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소라는 욕부터 하려다가 하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하은은 천천히 말했다.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제대로 봤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더라. 나도 틀렸고 그 사람도 틀렸어.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소라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하은은 낮게 말했다. 나는 이제 누가 맞았는지 따지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다시 믿을 수 있는지가 문제야.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다. 하은은 멀리 한성 본사 건물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자신은 서도준에게 화가 난 것만이 아니었다. 여전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났다. 하지만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해야 했다. 서도준은 윤하은에게 사과한 다음 날부터 연락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도, 회사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먼저 다가가지 않은 것도 그에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예전의 도준이라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행동했을 것이다. 전화를 걸고 설명할 자리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하은이 프로젝트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자신이 결정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 말만큼은 지켜야 했다. 그는 인사팀의 하은의 이동 요청을 그대로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새 담당자에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그 조치조차 하은에게 호의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이름을 빼라고 했다. 강태석은 서류를 받아들며 잠시 도준을 바라봤다.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도준은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고 싶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다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은 씨가 듣고 싶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태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그동안 사람을 못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못 견딘 겁니다. 믿는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는 선택까지 인정하는 건데 나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두려움을 통제라는 이름으로 감춰왔는지 알았다. 며칠 후 열린 한성유통 임원회의에서 도준은 예상보다 더 거센 질문을 받았다. 일부 임원은 그의 사생활 자체보다 계열사 직원과의 관계가 업무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문제 삼았다. 차민석은 공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맞선이 아닙니다. 오너 일가가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접근했고 이후 해당 직원이 속한 프로젝트를 직접 맡았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동의하는 표정들이 보였다. 도준은 그 시선을 하나씩 확인한 뒤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민석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도준은 계속했다. 맞선에서 신분을 숨긴 것도 제 선택이었고 미래온푸드에서 윤하은 대리를 다시 만난 뒤 바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도 제 잘못입니다.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승진에 개입한 사실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책임은 인정합니다. 한 임원이 물었다.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믿기 전에 상대를 검증할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도준은 변명 대신 사과와 사실관계만 남겼다. 외부에 알려진 내용 중 왜곡된 부분은 법무팀이 정정하되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까지 축소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민석이 입술을 다문 채 그를 바라봤다. 도준은 그 시선에서 미세한 당황을 읽었다. 민석이 준비한 전략은 도준이 책임을 회피하고 사진 유포자를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도준이 먼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버리자 공격의 상당 부분이 힘을 잃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준은 복도에서 민석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그는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이 하은 씨한테 사진을 전달한 것, 내부 게시판에 자료가 올라간 경로는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민석은 비웃듯 말했다. 결국 나한테 책임 돌리려고. 아니요. 도준은 차분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집니다. 형이 한 일은 형이 책임지면 됩니다. 민석의 미소가 조금 굳었다. 도준은 계속했다. 하은 씨한테 사진을 보여준 것 자체만으로 형을 탓할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말했어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적인 자료를 이용해서 경영 문제를 흔들고 직원까지 정치 싸움에 끌어들인 건 별개입니다. 민석이 차갑게 말했다. 정치 싸움이라니. 나는 회사 리스크를 말한 거야. 그럼 정식 절차로 제기했어야죠. 왜 익명 게시판부터 움직였습니까? 민석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도준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형이 왜 그러는지 압니다. 평생 나랑 비교당했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자리 때문에 형까지 평가받았죠. 그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도준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내 약점으로 쓰는 순간 형도 집안이 우리한테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집니다. 민석은
한참 도준을 바라보다 낮게 웃었다. 이제 와서 성인 군자인 척하네.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하다가 한 사람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석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자료 유출과 익명 게시판 유포 과정을 정식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즉시 쫓겨나거나 몰락하지 않았다. 다만 경영기획 관련 일부 권한에서 잠시 배제됐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받게 됐다. 도준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패배를 보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은 역시 회사에서 조용히 자신의 선택을 이어갔다. 그녀는 도준의 직속 프로젝트에서 빠진 뒤 기존 브랜드 개발팀으로 돌아갔다. 주변에서는 오너 3세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도 되겠느냐는 걱정을 했다. 심지어 어머니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한성그룹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일부러 변장까지 해서 널 만나러 나온 거면 관심 있었다는 뜻 아니니? 하은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했다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런 말 그만해. 어머니가 당황했다. 내가 뭘 그렇게 해. 나는 지금 그 사람이 재벌이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 하나를 다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또 조건부터 보잖아. 상대가 말이 없자 하은은 조금 부드럽게 이어갔다. 엄마가 나 걱정해서 맞선 잡은 거 알아. 근데 100번이나 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배운 건 내가 누구랑 결혼할지를 다른 사람이 정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였어. 이번에는 나한테 맡겨줘.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다. 만원아. 하지만 하은에게는 충분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도준과의 관계를 떠나 자신도 바뀌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결혼 압박에 지쳐 상대를 몇 분 만에 분류했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관계를 끝내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언제나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상대를 알아볼 기회까지 전부 없애버리는 습관은 고치고 싶었다. 도준이 사람을 시험했다면 자신은 사람을 너무 빨리 탈락시켰다. 둘 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판결부터 내렸던 셈이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나도록 도준은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하은은 그것이 편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이상했고 2주가 지나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횟수가 늘었다. 그렇다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그녀는 소라와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말했다. 진짜 연락 한 번도 안 하네. 소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연락하면 싫다고 할 거면서 그건 그렇지. 안 하면 또 서운하고 하은은 대꾸하지 못했다. 소라는 웃다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너 아직 좋아하지? 하은은 한참 창밖만 바라봤다. 좋아한다고 다 다시 만나야 하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도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것도 맞아. 하은은 손가락으로 컵 표면의 물방울을 밀어냈다. 근데 요즘 자꾸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 이번에는 내가 결정하게 두겠다고. 소라는 잠시 하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결정해. 용서할지 말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볼지 말지. 그 말은 하은의 마음 어딘가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우연히 사내 공지를 통해 도준이 프로젝트 총괄 자리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나고 외부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업무 구조를 조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통제권을 나누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은은 그날 저녁 한참 망설이다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먼저 연락하는 순간 모든 것을 용서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며칠 뒤 도준은 할머니의 호출을 받고 한남동 본가에 들렀다. 할머니 서명숙은 차를 따르며
손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혀를 찼다. 사람이 왜 그렇게 말랐니? 도준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바빴습니다. 차였으면 차였다고 하지. 도준은 컵을 내려놓았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내 얼굴이.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처음 네가 변장하고 맞선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유치하다고 하셨죠. 정확히는 건방지다고 했다. 도준은 쓴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는 손자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네가 가진 돈 때문에 사람들이 널 이용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도둑으로 의심하면 결국 좋은 사람도 네 앞에서는 도둑 취급을 받게 돼. 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이 물었다. 그 아가씨 다시 잡고 싶니네.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도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잡고 싶은 건 제 마음이고 다시 만날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일이라서요. 할머니의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제야 사람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도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칭찬 맞습니까? 반반이다. 순간 도준의 표정이 멈췄다. 그 말은 하은이 자주 쓰던 표현이었다. 명숙은 그런 손자의 얼굴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잔 더 따라주었다. 집을 나선 뒤 도준은 차에 타지 않고 한동안 서 있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됐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사과는 이미 했지만 언젠가 하은에게 선택할 기회 자체를 다시 정중하게 제안할 수는 있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제안조차 거절당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하은의 휴대전화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토요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만난 호텔 카페에 있겠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시간만 기다리고 돌아가겠습니다. 하은은 메시지를 3번 읽었다. 설득도 없고 보고 싶다는 말도 없고 용서해달라는 표현도 없었다. 선택권은 전부 그녀 쪽에 있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이 됐을 때 하은은 집 소파에 앉아 있었다. 1시 55분에는 재킷을 입었다가 다시 벗었다. 1시 57분에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오늘 어디 안 나가? 라고 묻자 몰라 라고 답했다. 그리고 2시 3분 하은은 결국 택시 안에 있었다. 호텔에 도착한 것은 2시 20분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다. 카페 입구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가 자리의 도준이었다. 이번에는 아무런 분장도 없었다. 단정한 셔츠와 어두운 재킷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조금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왼쪽 손목에는 그날 하은이 처음 알아봤던 검은색 시계가 그대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휴대전화 한 대만 놓여 있었다. 도준은 하은을 보자 바로 일어났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하은은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앉았다. 20분 늦었는데요. 1시간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서한테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도준은 잠시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보고 싶은 충동은 있었습니다. 하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도준은 그 작은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지만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준이 먼저 말했다. 다시 만나달라고 강요하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은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그날 처음 맞선에서 내가 당신을 시험했던 건 잘못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만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고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의심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닌데 나는 그걸 오랫동안 착각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준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내렸다. 긴장할 때 컵 가장자리를 만지던 습관을 참는 듯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만든 시험이 잘못됐다고 말해준 사람이 당신이라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도준은 계속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집안도, 내 성격도, 내가 얼마나 의심 많은지도 전부 알고 시작하는 관계로요. 하은이 낮게 물었다. 그러다 또 불안해지면요. 말하겠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몰래 확인하지 않고 안 합니다. 사람 붙여서 조사도 안 하고 안 합니다. 일부러 상황 만들어서 반응 보는 것도.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합니다.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건 약속하기 쉬워요. 문제는 진짜 두려울 때 지키는 거죠. 도준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런 행동을 하면 그때는 당신이 떠나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하은은 처음으로 그의 사과가 자신을 붙잡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은은 커피잔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사과할 게 있어요. 도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너무 빨리 범죄자라고 생각한 거요. 도준의 입가가 움직였다. 하은은 곧바로 덧붙였다. 그렇다고 도망친 건 후회 안 해요. 그 상황에서 무섭다고 느꼈으면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한 건 조금 심했어요. 나 조금입니까? 도준이 처음으로 농담을 던졌다. 하은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다시 싸우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도준이 급히 웃음을 참았다. 몇 주 만에 둘 사이에 처음으로 이전과 비슷한 공기가 흘렀다. 하은은 잠깐 웃다가 다시 진지해졌다. 그리고 나도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해요. 100번 맞선을 하면서 지친다는 핑계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상대를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게 내 방식의 방어였던 것 같아요. 도준은 조용히 들었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도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용서했다고 해서 바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 생각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당분간 지금처럼 거리 둘 거고요. 네, 대표님, 권력 써서 데이트 일정 잡는 것도 금지. 네, 그리고 내가 싫다고 하면 진짜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숨은 의미 찾지 마요. 도준은 웃었다. 알겠습니다. 하은은 그제야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커피만 마셔요. 도준은 잠시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바라봤다. 그게 끝입니까? 왜요? 첫날부터 뭘 더 바라세요? 하은의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100번째 맞서는 망했으니까 오늘을 101번째라고 치죠. 2달 뒤 하은은 여전히 미래온푸드에서 일하고 있었고 도준은 그녀의 직속 업무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회사 밖에서 천천히 만났다. 화려한 데이트보다 평범한 저녁이 많았다. 도준은 처음 몇 번이나 예약이 어려운 식당을 잡으려다 하은에게 또 혼자 다 정하죠 라는 말을 듣고 취소했고 이후에는 둘이 번갈아 장소를 정했다. 하은도 도준이 조금만 이상한 표정을 보여도 혼자 결론부터 내리는 버릇을 의식적으로 고치려 했다. 지금 왜 기분 나빠요? 라고 직접 묻는 연습을 했다. 두 사람이 크게 다툰 적도 있었다. 도준이 하은의 연락이 오래 끊기자 예전 습관대로 비서에게 일정을 물어보려다가 중간에 멈췄고 그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 하은은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떠나지 않았다. 그가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고 도준 역시 자신의 불안을 상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넘기지 않았다. 차민석은 내부 조사 결과 사적 자료 유포에 관여한 책임으로 일정 기간 핵심 의사결정에서 제외됐다. 그는 도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둘 사이도 바로 좋아지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 민석은 회의가 끝난 뒤 지나가며 짧게 말했다. 이번 건 내가 선 넘었다. 도준 역시 나도 형을 평생 경쟁자로만 본 부분은 미안합니다.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화해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래된 경쟁의 원인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달랐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하은은 어머니와 저녁을 먹다가 또다시 결혼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서 대표라는 사람하고는 아직 만나니? 하은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다. 결혼 이야기는 아직 안 해. 어머니는 예전 같으면 몇 살인데 아직이라는 말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잠시 참았다. 좋은 사람 같아. 하은은 한참 생각하다 웃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그럼 왜 만나? 하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줄 알고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니까. 나도 그렇고.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은이 집을 나서자 골목 건너편에 도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기사 딸린 차를 보냈겠지만 하은이 산책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걸어왔다. 두 사람은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도준이 물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은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궁금해요. 도준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하은은 그 대답에 피식 웃었다. 많이 늘었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도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둘은 강변 난간 앞에 멈췄다. 도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은은 피하지 않았다. 처음 만났던 날 도준은 얼굴을 숨겼고 하은은 그 얼굴만 보고 결론을 내릴 뻔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좋은 모습만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가장 우스운 모습도 비겁했던 선택도 고치기 어려운 습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은은 오히려 지금이 진짜 첫 만남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도준이 문득 물었다. 그런데 하나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뭔데요? 100번째 맞선에서 내가 전화만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은은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래도 실패했을걸요. 도준의 표정이 굳었다. 왜요? 하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체크 재킷은 진짜 너무했거든요. 도준이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자 하은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하지만 30분은 채워줬을 거예요. 고작 30분입니까? 101번째부터는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도준은 결국 웃었다. 그 웃음을 바라보던 하은도 따라 웃었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하은이 전화를 받자 곧바로 질문이 들려왔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 만나고 있는 거야? 하은은 옆에선 도준을 한번 바라봤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이번 사람은 내가 알아서 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도준이 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은은 그의 손을 잡은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비밀이에요. 도준이 장난스럽게 눈썹을 올렸다. 비밀은 싫은데. 하은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물어봐요. 시험하지 말고. 도준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끄러는 윤하은 씨,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있어줄 생각이 있습니까? 하은은 일부러 몇 걸음 더 걸은 뒤 대답했다. 그건 102번째 데이트까지 보고 결정할게요. 도준이 황당한 표정을 짓는 순간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을 끌었다. 한강 위로 번지는 서울의 불빛 사이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평가하지 않았다.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질문이 생기면 묻고 두려우면 말하고 상대가 선택할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다.